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한국의 왕조연입니다. 이런 말하면 그 남자 참 팔불출이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왕조연보다 조금 더 이뻤습니다. 아내를 처음 본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웬 긴 생머리 아가씨가 혼자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왕조연이 서울에 와서 커피 광고 찍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그 순간 주변의 사람들 모습은 하나도 안 보였고 혼자 빛을 발광하고 있는데 거의 인간 반딧불이 수준이었습니다. 커피를 사러 갔으니 커피를 주문하러 가야 되는데 저는 커피 주문하는 곳과는 정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 앞에 서서 제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함을 본 아내는 펀드 매니저세요? 펀드 상품 소개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펀드보다는 제가 안정적이고 위험성도 적거든요. 유부녀만 아니시면 연락 주십시오. 하고 커피도 안 사고 도망치듯이 매장을 나왔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더니 그때 눈 딱 감고 용기를 냈고 일주일 만에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펀드보다 안정적인 분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전 그때 너무 놀라서 할부 2개월밖에 안 넣은 제 전화기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예쁜 여자 만나서 사는 게 소원이었는데 예뻐도 웬만큼 예뻐야 말이죠. 이렇게 왕조연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점심때 그때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난 그녀는 그새 더 아름다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모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나운서가 꿈이었는데 발음이 별로 좋지 못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고 난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를 인물순으로 뽑았으면 1등으로 합격했을 텐데 인물 보고 뽑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니 그녀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더군요. 그 미소를 보는데 너무 예뻐서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예쁜 그녀라고 할지라도 그녀가 유부녀라면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그녀는 다행히 유부녀가 아니었고 당시 서로 만나는 사람도 없었던 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년가량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나간 날 아내 식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둘이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너무나 예쁜데 그녀의 아버님과 어머님은 인물이 영 아니신 겁니다. 아무리 비슷한 구석을 찾아보려고 해도 아버님 어머님의 얼굴에서 그녀의 얼굴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하다. 가족이 저렇게 닮지 않을 수도 있구나 생각했죠. 상견례가 끝난 뒤 저는 진심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출생의 비밀이 있냐? 길거리에서 주웠거나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혹시 입양된 거냐? 다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그녀는 좀 많이 당황한 듯 하더니 아니 아빠는 안 닮았고 고모 닮았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 나 고모 닮아서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고모가 대단한 미모이신가 보다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을 하는 날 아내의 고모님을 보게 되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인사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이고 청각이 인물이 훤하네. 나 땡땡 고모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랑 특유의 환한 웃음을 웃어 보이면서 안녕하세요 고모님 하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고모님 얼굴을 보고 헉 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분명 자기가 고모를 닮았다고 했는데 고모는 아버님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두 분 중에 머리가 짧고 수염이 난 사람이 아버님, 머리가 길고 수염이 없는 분이 고모님, 머리 길이와 수염만 있고 없을 뿐 두 분은 정말 판으로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아내는 어디를 봐서 고모가 자기를 닮았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뭔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게 확실한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내에게 출생의 비밀이 뭐냐 솔직히 털어놔 봐라 하려다가 관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컸는데
그깟 출생의 비밀이 무슨 소용이냐 싶었죠. 아내가 입양이 되었다 해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해도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물음표를 남긴 채 결혼식이 끝이 났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으로 즐기고 돌아왔습니다. 신혼여행 후 우리는 처가에 인사하러 갔어요. 처가에 가니 신혼여행 동안 잊고 있었던 출생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창시절 얘기로 돌아갔어요. 제가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자기가 제일 예뻤겠다고, 옆에 남자 학교까지 소문 다 났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런 얘기가 어색한지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야 라고 겸손을 떨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긴 뭐가 아니냐고, 무슨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냐면서 학창시절 졸업사진 보여달라고 했죠. 우리가 만나기 전 어릴 때 자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랬더니 아내는 뜻밖의 나의 제안에 당황했는지 졸업사진 그거 너무 오래돼서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졸업사진 말고 다른 사진 보여달라며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나 초등학교 운동회 때 찍은 사진 그런 거 없냐고 했더니 뭐 재미없게 자꾸 앨범을 보려고 하냐며 그냥 TV나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TV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릴 때 모습이 더 보고 싶다며 한 번만 보자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마지못해 일어나며 장모님한테 가더니 엄마, 우리 어릴 때 앨범 어디 있는지 모르지? 엄마도 본지 하도 오래돼서 지금 바로 못 찾지? 이 사람이 앨범 보고 싶다고 하는데 다음에 봐야겠죠? 하더군요. 그런데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던 장모님이 앨범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내는 엄마가 앨범 못 찾는데 하고 장모님의 말씀을 중간에 끊더군요. 이렇게 앨범까지 숨기는 걸 보니 이 집에 출생의 비밀이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엄청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도 놀라지 말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출생의 비밀은 내가 안아줘야 하는 거다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었죠. 출생의 비밀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저는 애써 그 궁금증을 털어버리며 신혼생활에 집중했습니다. 누구는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저는 결혼은 참 잘한 짓이다 싶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황홀했죠.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평소보다 조금 더 과하게 애교를 부리며 오더라고요. 우리 마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또 몸을 꼬나? 하면서 내 무릎에 앉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물으니 아내가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디 아프냐고 무슨 병 걸렸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가슴 수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가 뭔 얘긴지 빨리 못 알아들어서 유방암이냐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슴 커지는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뭐 그런 걸 수술하려고 하냐 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보면 알다시피 나는 얼굴은 완벽하잖아. 그런데 여기가 너무 작아서 옷을 입어도 안 예쁘고 괜히 기죽는단 말이야. 나의 여기만 크게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하면 안 돼? 나 이거 수술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좋을 거 없고 자기가 제일 좋잖아. 응? 자기야, 하면 안 돼? 옛날부터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이야. 하면서 자꾸 몸을 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이미 완벽하다. 더 이상 완벽하면 우리나라 연예인들 설 곳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예뻐지면 연예인들은 다 죽으란 얘기냐. 이만하면 됐다. 지금도 나는 자기 쳐다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터질 것 같다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사흘 밤낮을 조르고 온갖 듣도 보도 못한 애교를 부리면서 계속 수술하겠다는 얘기만 하는데 더 이상 하지 말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수술하고 나면 사람이 아니라 조각상처럼 느껴질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해라고 하며 허락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 달 후 아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대적인 수술을 진행하더군요. 저는 그런 수술은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 편히 잠도 못 자고 조금만 닿아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너무 힘들다, 진통제 좀 가져와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멀쩡한 걸 왜 건드려서 그러냐, 앞으로는 그런 거 절대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니 아름다워지려면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 된다며 거의 일주일을 끙끙 앓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증이 너무 오래 간다며
병원에 가서 알아봐야겠다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수술이 잘못돼서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형물을 떼고 재수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술은 무슨 재수술이냐고 그냥 관두라고 했죠. 또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나중에 더 아파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아내는 어떻게 지금 관두냐고 이미 절개까지 다 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결국 재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절개를 하니 보형물을 넣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끔찍한데 저걸 다 견디고 있는 아내를 보니 보통 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저런 수술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재수술을 하고 난 후 이번에는 잘 됐는지 지난번처럼 아프다고 난리치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나니 아내는 수술이 너무 잘 됐다며 위에 밀착된 옷을 입고 한번 보라며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연스러운 게 좋은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징그러웠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수술했는데 차마 징그럽다는 말은 못하고 예쁘네 하고 말았죠. 우리는 어느새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너무 기뻤죠. 제가 아내한테 나는 자기 닮은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 아내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저 닮은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저 닮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자기 소원이 없겠다고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 아내가 고맙고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누굴 닮아도 좋다.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몰라? 무조건 자기 닮은 아이 낳을 거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더군요. 그런 말을 했다고 갑자기 저렇게까지 정색을 하나 싶어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저는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그래 나 닮은 아이 낳자 하고 끝냈죠. 그리고 10달을 채우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고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공주님이네요. 하는데 저 아이 얼굴 보고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저기 제 아기 맞나요? 혹시 바뀐 거 아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 아기 보호자분 아기 확실합니다. 보세요. 여기 산모분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하면서 아기 발에 묶여있는 띠를 보여주더라고요. 아기 발목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띠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고생하셨다고 얘기하고 내 아내에게로 갔죠.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아기 어때? 누구 닮았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아직 너무 아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내는 아까 얼핏 보니까 자기 닮은 것 같았어. 분명 자기 닮았을 거야. 꼭 자기 닮아야 돼. 하면서 혼잣말을 하듯 우물거리더군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 날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도 면회를 왔죠. 아내를 들여다보고 다들 아이를 보기 위해 신생아실로 갔는데 태어난 아이를 보고 보이는 반응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튼튼하게 생겼네. 건강하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은 제 어깨를 토닥거리며 어릴 때는 애 얼굴이 다 저래. 애 얼굴은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거야. 크면 점점 나아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게.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속으로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의 인물이 좀 많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 괜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크면 클수록 나아진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클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이가 돌잔치를 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어도 인물은 나아지지 않았고 크면 클수록 애 얼굴이 장인어른을 똑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크면서 나아지겠지, 나중에 크면 달라지겠지 생각했는데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6살이 되어도 얼굴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머리가 짧을 때는 장인어른 얼굴이었는데 머리가 길어지니 점점 고모님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아이 얼굴이 얼마나 고모님하고 똑같은지 애를 안고 있으면 제가 애를 안고 있는 건지 고모님을 안고 있는지 착각이 들 지경이었고 애한테 고모님 하고 부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자기도 안 닮은 아버님을 왜 우리 딸이 닮았냐고 했죠. 어떻게 자기처럼 예쁜 사람한테서 아버님 닮은 아이가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뭘 자꾸 예쁜 구석이 없다고 그래.
애 보고 왜 그래?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어때서? 왜 그렇게 사람이 생긴 것 가지고 따지고 그래? 그게 그렇게 중요해? 정 안 되면 나중에 수술하면 되잖아. 생긴 거 가지고 그만 좀 얘기해.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갑자기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아내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졌고 그 이유를 알고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때가 장인어른 칠순이라 온 일가 친척이 다 처가에 모였습니다. 고모님을 비롯해 백부님 가족, 숙부님 가족 모두 장인어른 칠순 축하한다며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양주랑 회를 사들고 오셨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 드시고 이미 대낮부터 취하셨고 장인어른 형제분들도 많이 취하셨죠. 그 중에 유난히 말씀이 많으신 숙부님이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땡땡이 어렸을 때만 해도 딸내미 얼굴이 저래갖고 어쩌나, 딸내미가 형님을 그대로 빼다 박아서 어쩌나, 우리 다들 엄청 걱정했어. 그런데 세상이 좋아져서 인물 싹 뜯어고치고 이렇게 번듯한 신랑을 만났네. 숙부님이 얘기하신 후 장모님이 순간 너무나 당황하시면서 서방님 술 많이 취하신 모양이네. 안 하시던 추사를 다 하시고 예, 삼촌 주무시게 작은 방으로 모셔다 드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삼촌 일어나자 하며 잠깐 주무시라고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숙부님은 술 취한 사람의 특유한 말투로 취하기는 누가 취했냐며 나 하나도 안 취했다. 이제 애도 나왔으니까 최서방도 알 건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모님이 많이 취하셨다면서 한숨 주무셔야 된다면서 숙부님 팔을 잡고 얼른 일어나시라며 사람을 질질 끌고 가다시피 숙부님을 방으로 데려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영문을 몰라 주변의 눈치만 보고 앉아있으니 이번에는 술 취한 백부님이 저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서방, 저 동생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나 싶지? 저 동생이 평소에 말은 많아도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네. 자네도 딸 낳고 많이 놀랐다며. 이제 자네도 알 건 알아야지. 아유 수가, 나는 차마 얘기 못하겠다. 네가 최서방한테 사진 좀 보여줘라 하시더군요. 그랬더니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삼촌 왜 그러시냐고 이제 술 취하셨으니까 다들 가시라고 했고 고모님은 아직 대낮인데 가기는 어딜 가냐고 하시면서 너도 최서방 그만큼 속였으면 됐지. 부부 사이에 자꾸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앨범을 들고 나오시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그걸 지금 뭐하러 가지고 나오냐고 혀꼬인 소리로 나무라시고 백부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장인어른을 나무라시고 아내는 그 앨범 다시 갖다 놓겠다며 막아서고 고모님은 끝내 그 앨범을 아내한테 안 뺏기고 저한테 넘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거의 울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저 앨범에 뭐가 들었길래 저러나 너무 궁금해서 앨범을 펼쳐보았죠. 앨범을 펼치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앨범 속에는 아내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죠. 앨범 속에 있는 학창시절 아내는 한국의 왕조연이 아니라 여자 임꺽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릴 적 사진을 보니 지금의 제 딸과 찍어낸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겼었고 더구나 아버님, 고모님과도 너무 똑같더군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얼굴은 수염만 없었다 뿐이지 완전히 여자 임꺽정으로 멧돼지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소풍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니 다른 여학생들은 다 활짝 웃고 있는데 유독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새로 오신 남자 교생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내는 여자 임꺽정으로 살다가 대학 들어간 후부터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산적 같은 제트 눈썹은 정리가 되어서 예쁘게 라인이 만들어졌고 바위라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턱은 V라인으로 깎아서 갸름해졌고요. 그리고 눈동자가 3분의 1밖에 보이지 않는 쌍꺼풀 없는 눈은 굵게 선을 만들어 송아지 눈이 되었고 뭉툭한 코는 세워 올려서 날렵하고 매끈한 코가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왕조연 같은 지금의 내 아내는 장인어른이 낳아주신 게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낳아주신 거였죠. 제가 사진 한번 보고 아내 얼굴 한번 보고 두 곳을 번갈아 보는 동안 아내는 울상을 지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왕조연의 얼굴에 순간순간 임꺽정이 겹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앨범을 멍하니 들고 있으니 장모님한테 작은 방으로 끌려가셨던 작은아버님이 다시 나오셔서는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서방, 내가 최서방 볼 때마다 이 말을 못해줘서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네.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잖아. 이제는 최서방한테 숨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형님? 애 태어나고 혹시나 최서방 눈치챌까봐 조마조마 했는데 이제 마음 편하시죠? 하시더군요. 그날 저는 숙부님이 따라주시는 양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받아 마셨고 저는 그날 완전히 뻗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술이라도 안 마시면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후로 아내가 애교를 부리고 다가오면 임꺽정이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는 것 같았고 평소에는 왕조연이지만 한 번씩 소리칠 때는 임꺽정이 포효하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라긴 하지만 우린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생김새가 점점 임꺽정 스타일로 변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자세히 뜯어보면 예쁜 데도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왕조연, 알고 보니 임꺽정이었지만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우리 아내는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쁜 걸로 여기며 앞으로 행복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글을 쓰면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